안녕하세요. 사회안전의 이해 교재에서 자살과 감염병 부분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양희무입니다. 제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다룰 7장 자살에서 다룰 목차는 자살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국내의 자살 예방 대책, 그리고 자살의 예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살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진 suicide라는 어원을 먼저 보면 라틴어의 스스로를 죽이다라는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은 목숨을 끊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살 행위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이고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자살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혼율이라든지 소득의 양극화, 실업률 등의 사회적 지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이혼자나 취약계층 실업자들이 모두 자살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상관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심리적인 회복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이혼이나 취약계층, 실업의 그런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만 회복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즉 우울증 같은 것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자살의 위험도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의 자살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인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들이 대부분 OECD 평균 이하로 빠르게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자살자 수의 추이는 2017년도까지는 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부터 소폭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 평균 약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자살률 때문에 정부가 2017년도에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고 2018년도 1월부터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9월에 발표했던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연보를 간단히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상위 10순위에 해당하는 사망 원인이 주로 이제 악성 신생물이라든지 심장질환이나 폐렴 그리고 뇌혈관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이제 고의적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런 10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망 원인의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이 고의적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10대와 20대, 30대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망 원인이었고 40대와 50대에서는 2위, 그리고 60대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이런 고의적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기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하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 국내에서 자살한 그런 자살자 사망자 수가 조금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하루 평균 거의 36명에 가까운 인구가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중년층 그리고 장년층에 해당하는 15세에서 64세의 자살률을 우리가 청년 자살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2009년과 2011년도에 평균 31.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에 27.4명으로 다시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가장 최근의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층의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됐는지에 대한 거는 어떤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최근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국가가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증가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청년층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10대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9명으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매년 300명 가까운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나 진학 실패, 성적의 부진이나 친구 문제, 욕구 좌절 등이 원인이 돼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안 보이거나 대처 방법이 없다라고 느낄 때 청소년들은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또래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첫 경험일 수 있고, 자살에 내포된 어떤 외상적 속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심리적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은 그 자체로도 심각성을 지닌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기 같은 경우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을 성취해야 되고,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인으로서의 역할인 성숙함이라든지 책임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취업난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자살과 유의한 관계에 놓여 있고요.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경제나 고용, 건강과 가족, 사회적 관계 등을 꼽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 겪을수록 이제 청년기에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취업난이나 스트레스, 우울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내고 나면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의 자살을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5.7%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나타난 바 있고, 2025년에는 20.3%, 그리고 2036년에는 30%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령화 현상과 함께 고령자들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포함해서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노인 자살 문제도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평균, 국가 평균 자살률이 11.2%라고 했을 때 한국은 23%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에 밝혀진 바 있고, 최근 5년간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봤을 때 8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에 노인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조사 응답자 중에 2.1%가 60세 이후에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건강 돌봄 문제 등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거나 일종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 주관적으로 경제 상태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등에서 자살 위험 수준이 꽤 높게 확인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이런 자살 위험 수준은 우울이나 일상생활 활동, 사회활동 참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울 정도가 심하거나 일상생활 활동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 위험 수준은 증가했고,
이런 노인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고자 할 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보다 치명적인 자해 방법과 자살 행위를 시도하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은 앞서 설명한 청년의 자살보다, 즉 청소년 및 성인의 자살에 비해서 자살 성공률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치밀한 계획하에 자살을 시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서의 노인 자살은 예방 대책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1위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27.7%가 바로 생활비 문제를 꼽았다고 하고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빈곤 등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면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울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살들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의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면,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자살 예방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국정 과제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포함해서 자살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 기관 및 현황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이제 한국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국가에서 제정을 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앙심리부검센터 및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에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2018년 1월에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해서 자살 예방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서 이 한국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수립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발표된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범부처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의 사업 목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16년 대비 30%를 감소시켜서 17명 정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정부나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근거 기반의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21년 4월에 출범을 했고요. 자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희망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과 서비스의 중추기관이 되기 위해서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살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및 기초 자살 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살펴보면 자살 예방 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2년 현재 전국 11개 광역 자살 예방 센터와 16개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사업 및 자살 예방 사업을 기획 수립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진단 또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라든지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기초 자살 예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거나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및 네트워크를 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로 40개의 기초 자살 예방 센터와 245개의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이나 자살 고위험군, 즉 자해 및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거나 연계하는 시스템, 그리고 자살 위기 대응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자살 수단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자살 사망자가 13,018명으로 2019년 대비에는 780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 신호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3월에 진행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2018년 2.34점이었으면 21년도에는 5.7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감염 위험 이상으로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울증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상실이나 생기 위협 등의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은 당장이 아닌 5년이나 10년 이후에 심각한 우울이나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대응뿐만이 아닌 사회적 삶과 건강 대응으로 확장을 하고, 정신 건강 없이는 완전한 건강은 없다는 WHO의 표현을 상기하면서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살의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어의 변화에서는 주로 이제 자살을 앞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라고 하고, 자살에 대한 암시와 계획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SNS 등에서도 언어의 변화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 비하적인 말을 많이 한다든지, 약을 모으는 등의 자살 수단을 마련한다든지, 중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등 주변 정리를 하고, 식사나 수면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즉 식욕이 부진하거나 수면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대화를 잘 하려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대인기피 증상도 보이면서 기존에 관심이 있던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변화도 나타나고, 우울하다든지 나 때문이다와 같은 우울함과 죄책감을 표현한다고 해요.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그 주변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 4년간 심리부검을 토대로 자살 사망자 391명의 경고 신호를 분석한 결과가 이런 경고 신호라고 하는 자살 위험 신호를 나타난다라고 하고, 행동 변화와 언어 변화,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런 자살 예방 신호를,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상대방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인지하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에 있는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 높은 위험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높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 계획이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편이기 때문에 바로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일단 자살 위험 수준을 사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 수준은 보통 낮음에서 아주 높은 위험 수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보이는 항목들,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이 사망한 경험이 있다든지,
무가치함을 강조하거나 무망감으로 위축되는 경우, 죽음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평소에 자살하겠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로 인한 병원 입원, 즉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술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아주 높은 위험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자살하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에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은데, 설마 자살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가 도리어 화를 내거나 자살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임상 경험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경우보다는 자살에 대해 질문해 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생각해 놨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 시도를 임박한 경우 도움이 되는 대화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까지 하니,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죽는다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야.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이런 말들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법이라고 하니까 꼭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살 예방 10가지 자가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공개된 바 있는데요. 죽음을 생각하거나 자살 충동이 느껴질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시하면 자살 시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10가지 항목들도 잘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의 자살 예방 상담 시스템 번호를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하면, 첫 번째가 대표적인 자살 예방 상담 시스템인 상담 전화 1393번입니다. 2018년 12월에 시스템을 시작했고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입니다. 광역 단위의 자살예방센터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상담 전화인데 24시간 한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 전화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리고 자살예방 전문 상담 전화 1393과 서로 연계되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응급 상황의 경우에 출동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근에 있는 응급기관들과 연계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국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1588-9191라고 하는 번호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이 운영하는 전화상담 기관입니다. 전국 17개 도시에서 18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운영되는 SOS 생명의 전화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OS 생명의 전화는 실시간 신고 및 구조를 위해서 119 구조대와 119 순환구조대, 그리고 112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이 한국생명전화는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이버 자살예방센터를 개원하고 전화상담이나 의료상담, 그리고 일반 면접상담,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살의 예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살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주변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자살자의 70에서 80%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인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요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뒤에 이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8장 감염병에 대한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감염병의 개념, 그리고 분류 및 종류,
그래서 워낙 많은 감염병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 감염병과 기타 감염병으로 구분해서 주요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 그리고 뺄래야 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그리고 예방과 관리에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끝으로 8장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인펙션이라고 하는 감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병원체라고 하는 것이 숙주 내로 들어와서 분열하고 증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 결과 사람에게서는 질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펙셔스 디지즈라고 하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병원체 혹은 병원체의 독성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뜻하고, 병원체 혹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사람을 동물 혹은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숙주, 즉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럼 전염병이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에게서 발현하는 질병 중에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인데, 즉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증 중에서 전염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세계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 현재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역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해서 1957년에 제정되었던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과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통합을 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됐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개념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제1급, 2급, 그리고 3급, 4급, 5급까지로 구분을 하고,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과 기타 감염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법정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을 뜻합니다.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거의 60년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개편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분류 체계가 도입이 되었는데, 모든 감염병을 다 국가가 관리하지는 않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기 위한 근거와 수단을 보건 분야의 특별법에 명시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 의사가 보건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으로는 신고대상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1급, 2급, 3급,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일수록 격리도 필요하고 집단 발생률의 우려가 큰, 치명률이 높은 그런 질환을 뜻합니다. 법정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19년도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라 분류해보면, 2019년도에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가 15만 9,496명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한 추세였지만,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주요 감염병이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 다음에 A형 간염, 홍역, 일본 내염 등이었고, 이 중에 A형 간염 같은 경우 2018년에서 2019년에 3,000명에서 18,000명 이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A형 간염은 2011년도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됐는데, 2018년도까지 매년 약 1,000명에서 5,000여 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감소된 주요 감염병의 경우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백일해, 폐렴구균 등으로 밝혀졌고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호흡기 감염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하는 코비드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이런 WHO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것의 명칭을 코비드19,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유행 초기 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우한의 그런 수산물 도매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병원소가 되거나 매개체로 의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의 경우에서는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확인됐고 2022년 5월,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사망자가 24,742명. 7월 17일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제가 추가를 했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에 따라서 2020년 1월 한참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는 추세였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것에 이 코로나를 함유시켜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다가 2022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런 2급 감염병의 경우는 1급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서 의무 격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현안을 보면 증식 및 전파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비말, 즉 침방울, 그리고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기는 그런 침방울 등을 통한 전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이나 코, 입을 만질 경우에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발생 현황을 보이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교재에 간략하게 추가를 했었는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영국이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일단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방안을 간단하게 보면, 우선 미생물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해서 인체에 주사 또는 접종하는 것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출생 시부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면역력을 키워주고 전염병의 전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디프테리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이제 아이가 출생 후에 적정한 개월수가 되면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이 필수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시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은 지자체장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그런 감염병이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무료접종 대상 및 지원 백신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구분을 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과정 차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핸드워싱이라고 하는 손 씻기이고, 일반 비누나 항균 비누를 사용해서 물로 손을 세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제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방 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최근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가 자가 예방 접종과도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는 이제 다양한 감염병들의 예방과 관리법을 다 수록을 했는데, 우선 오늘은 A형 간염, 그리고 B형 간염, 그리고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그리고 HIV, 즉 에이즈와 관련된 것. 이 중에서 이제 HIV,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와 휴먼 이뮤노 데피션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발생되는 질환인데,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HIV 감염인 같은 경우는 체내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합니다. 넓게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HIV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내부에 HIV, 즉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병이 진행해서 면역 결핍이 심해지며 기회 감염이나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우리가 에이즈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에이즈 환자나 증상이 없는 HIV 감염인 모두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인과 함께 산다고 해서 절대 감염되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액에 감염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질병관리청에서도 상당한 홍보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일상생활에서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는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액 등을 타인에게 접촉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지금 워낙 이제 많이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죠. 개인 위생 수칙은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그리고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위생 수칙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핸드워싱이 정말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 상태고,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 방역과 관련된 6대 중요 수칙 등을 다시 이제 정부에서 조금씩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수칙 1로 정하고 있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을 때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그리고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그리고 아무래도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환기를 적절히 할 것, 그리고 다빈도로 접촉하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할 것,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할 것,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무르되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방역을 위해서는 중요한 6대 수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의 자료를 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대비해서 4차 접종을 확대하고 안심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또 보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 접종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경과한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연령이거나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숙인 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해 있거나 종사하는 경우에는 4차 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좀 많은 요약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녹화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모쪼록 사회안전의 이해라는 이 교재가 여러 교수님들의 그런 열정으로 유익한 그런 교재가 돼서 널리 쓰임받는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